이해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막바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자료 미비를 이유로 보이콧 선언하며 피켓까지 들었죠. 그런데 청문회가 열리자 그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후보자 한 명의 자질이 아니라 정당의 검증 태도와 정치 방식이 국민 앞에 놓인 겁니다. 오늘 그 핵심 장면들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먼저 자신이 보좌진들에게 폭언을 했던 것과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숙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에 앞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사건 무마 의혹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이해훈 비망롱의 진위 여부를 두곤 이 후보자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간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게 부정입학 아니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남이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합니까? 사실을 답을 하세요, 답을. 예, 말씀드립니다.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여당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후보자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기도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오히려 찬양한 이해훈 후보자의 그 발언들을 국민들께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네,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오늘 오후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청문회 시작과 함께 이해훈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외눈박이 발언도 지적받자 즉시 사과하고 수정하겠다고 했죠. 이 장면은 단순 사과가 아닙니다. 공직 후보자의 언어 감각과 타인 감수성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국민은 이해훈이 장관의 권한을 쥐었을 때도 같은 태도가 반복될지 주시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그 후보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진정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외눈박이라는 말이 한쪽 눈이 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낮잡아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부분 수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생각 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부터 후보자님의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우선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당시 인턴 보좌진 몇 살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안 나고요. 아마 어렸을 걸로 생각합니다. 당시는 그러면 해당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사과를 했는데 그때도 그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했고 제 사과가 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 상처받은 직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과를 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 받아들인 줄은 몰랐고요. 지금도... 이번에는 연락을 직접 하면 또 제2의 가해가 될까봐 제가 직접 연락은 못하고 그때 같이 있었던 직원 통해서 연락했더니 지금 저한테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고 해서 일단 마음이 열리기를 더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게 이제 각 부처 업무 조정하면서 극한적인 업무 집중도 또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때 본인은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취임 직후에 업무 압박이 심해서 예민한 상태에서 발언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게 있던데. 아마 제 해명은 아니고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걸 확인을 했어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기사가 났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 고압적인 태도, 갑질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마지막 여쭤볼게요. 네.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트북 피켓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냐 포토라인이냐 문구를 붙였다가 민주당 항의에 황급히 뗐죠.
이 행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청문회를 검증회장이 아닌 소음무대로 만들려던 시도. 그리고 여론 앞에서 버티지 못한 자백입니다. 자료 부족을 언론 플레이로 몰며 프레임을 씌우려다 제풀에 지쳤습니다.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청문회는 19일 이해훈 후보자 측의 자료 미제출을 두고 파행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라고 적힌 피켓을 회의실에 비치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소리친 내용의 녹취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좀 떼고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해훈 후보자는 과거 보좌진에 대한 막말, 갑질 의혹과 내란 동조 논란 의혹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썼다고 알려진 비망록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누군가가 버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비망록 때문에 이해훈 후보자가 저와 언론인을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만큼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직자 자질 검증은 국회 본연의 책무라며 정쟁 아닌 차분한 질의로 임하라고 촉구했죠. 검찰개혁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사각지대 없는 시스템 재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명쾌한 논리 앞에서 국힘의 메신저 공격 프레임은 힘을 잃습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알고 계시죠? 네. 예,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그 덕분에 세워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12.3 비상계엄을 거쳤어요. 제가 후보자님 과거 발언들을 좀 한번 살펴보니 후보자님의 과거가 후보자님의 지금 현재를 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처절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님이 이렇게 좀 언급을 하셨어요.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도의 정치행위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진관 판사 법정 선고 판결문 보셨어요? 네, 사실 네, 헌재 12.3 탄핵 판결문을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고 저의 잘못된 생각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네. 그 23년 받았어요. 그렇죠? 네. 1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명확히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때 오히려 저희들을 내란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그때 국민들이 국회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민주당은 혹은 다른 야당 합쳐서 이 의결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비상계엄은 지속되고 독재로 연결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 최근에 출근길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내란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국민들은 다 일일이 판단하시고 그 새벽에 다 나오셨을까요? 왜 국회를 지켜주시려고 했을까요? 지금 후보자시잖아요. 헌법 제7조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공직자가 그걸 일반 국민보다 판단을 못하나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 위기는 보셨어요? 위기는 인지를 하셨어요. 근데 정파, 당파성에 매몰됐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당파원은 이제 절연을 하셨나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과거에 했던 발언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오히려 찬양한 이해훈 후보자의 그 발언들을 국민들께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네, 사과는 국민들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그 당파성이 매몰됐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5년 받았어요. 45분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체포방해를 오히려 동조하려고 가셨어요. 그 당파성 여전히, 그 당파는 그 당파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요? 이해훈 후보자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 사과하신 것처럼 그런 사과를 했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아니죠. 저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덕수 이진관 판사 판결문을 보면은요.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네. 예, 그걸 규정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한덕수가 집합범 중에 하나, 공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해서 23년, 15년 구형을 했는데
23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말 진중하게 판단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한덕수 그때 탄핵 때나 한덕수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혹시 그 당파에 의해서 사과를 사과를 한 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는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가 말하는 그 당파성, 정파성에 매몰됐다. 근데 그 정파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는 그 당파, 정파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불법 청약에 대해서 여기도 후보자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쭉 보면서요, 뭐 장남의 신용카드 자료니 무슨 교통카드니 출입기록이니 이런 거를 굳이 안 봐도 대단히 큰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악 가능한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세 차익이 얻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청약에 대해서 로또 청약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과정과 과정의 공정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부양가족 수가 문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 기간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하고 이건 다 만점을 받으셨으니까요.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를 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대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보면 전세권을 이미 설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보통의 일반 서민들은 입주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전세권을 미리 설정했다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입신고에 대한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생계를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가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당첨될 때까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며느리가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실이 탄로가 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있으면 청약하는데 의해서 다 밝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존재하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다행히도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구만 독특하게 전력 사용량이 나왔어요. 자, 전입 신고할 때와 온 가족이 또 전입 신고를 하죠. 며느리가 또 나가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장남이 결혼을 하고 여기에 살았거나 안 살았거나 5명이 다 이주를 했거나 아니거나 전력 사용량이 특히 여름은 좀 올라가죠. 그런데 장남이 전출한 시기를 한번 보세요. 그 원페타스에서 이쪽으로 전력 사용량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그 이전과. 그래서 마치 5명이 유령처럼 돌아다녀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장남은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한 사실 세대수를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충분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한번 해명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그때 계획은 장남 이제 부부로 될 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집을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돈 떼께도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남은 당시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력 사용량 얘기를 하셨는데 8월, 9월 2달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9월은 한 23일까지 있었고요. 근데 8월은 저희가 또 가족여행을 10일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8월 사용량과 9월 사용량을 보시면 8월과 9월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력량이. 근데 저희는 이제 5가족이 어떤 거기 있다 보니까 이삿짐은 아까 우리 차규근 의원님께서 이사를 했다면 무슨 계약서 같은 걸 내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께 다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삿짐 계약서를 보면 가장 큰 의혹들 중에 하나인 장남의 위장 미혼을 이용한 반포 원펜타스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 의혹. 이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에 이미 결혼식을 했습니다. 23년 12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복습 삼아서. 예. 그리고 용산에 전셋집 계약을 해서 신혼집을 계약을 했고요. 전입 신고도 거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거주는 이제 본인 직장 때문에 세종시에서 했어요. 장남이. 이렇게 실거주 위치 그리고 신혼집도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안 한 채 이혜훈 후보자 부부의 부양가족으로 계속 올라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높아져서 청약을 따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양가족 수가 많다 보니까 가산점이 반영이 돼서 이혜훈 후보자가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다. 예. 정확하게 남편이긴 한데. 그게 그래서 위장 미혼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2023년 12월 장남이 결혼한 직후에 그 직후부터 부부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장남 부부를 얘기합니다. 장남 부부가. 예.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장남이 어차피 우리 부부와 함께 산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이 의혹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들이 당시 며느리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정신적인 병을 얻었다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1년 5개월 후에 같이 주소지를 합치게 되기 전까지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뭐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요. 네. 살짝 이제 눈을 훔치는 예, 이소영 의원 질의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뭐 언론 보도나 의원들 반응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의혹의 본질은 이제 불법적인 청약 시도니까.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결혼 직후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할 수 있으니 계속 우리 부양 가족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인데 예. 문제는 지금까지도 장남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의원들이 그러면은 2024년 7월에 청약 당첨된 이후에는 갑자기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냐, 장남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나아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없는데 완전히 지연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로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뭐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완전히 그냥 날조해서 지연해서 이렇게 탁 스토리를 짜보자. 니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해명이 맞다 손 치더라도 청약을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다 맞다 쳐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뭐 이혼 안 하고 다시 관계 회복이 됐다. 오케이. 그것도 알겠는데 청약을 넣은 건 넣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예. 이런 질의 끝에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명을 했지만 그게 바로 불법이다. 예, 이렇게 영상이 있네요. 그 같은 대목은 아닌데 오늘 예. 진성준 의원이 좀 꼬치꼬치 이혜훈 후보자에게 캐묻는 장면도 저희가 분위기 살필 겸 보고 오겠습니다. 2024년 총선 끝나고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사실 정치를 접을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은 지역구가 서초였을 때였습니다. 지역구가 서초일 때는 종부세 반대 운동을 지역구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2006년에 저희가 상속받았던 종부세 내는 집을 팔고 시작했습니다. 종부세 내도 되는 집을 이제 장만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가족들이 그 전세 이사 다니는 것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집에서 신혼집으로 얻은 집인데 혼자서 사신 거군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왜냐하면 본인 몫이 반이 있습니다. 그 본인 몫의 절반 중에 일부는 시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50% 지분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많은 집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얘기 막. 예, 예전에 저는 얘기하십시오. 하나 진성준 얘기하다가. 의원의 저 결론은 그래서 아들 부부가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거주 문제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어쨌든 결혼식을 해서 혼인 관계였고 거기다가 신혼집 따로 얻어놓고 실거주도 딴 데인데 어째서 이혜훈 후보자 본인 부부 부양가족으로 계속 올려놨느냐. 그 상태로 청약을 넣는 것 자체가 위법적인 행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크고 국민들이 많이 비판하니까 해당 아파트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명확하게 얘기 안 하죠. 수사기관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 수사기관의 결과와 무관하게 내놓을 수 있는 문제인데. 맞아요. 예, 수사기관 결과, 수사기관이 집 내놓으라고 판단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목도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뭐 내란 얘기나 뭐 그 인턴을 상대로 한 폭언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반포 아파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사실은 워낙에 굵직굵직한 것들인데 이 반포 아파트 문제가 가장 뭐 커 보여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진성준 의원이 그래서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도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본인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정말로 할 생각이라면 내놓는다고 해야죠 일단. 예. 하고 장관이 되면, 진짜로 장관이 되면 내놓고, 장관이 안 되면 안 내놔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때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선 당연히 내놓는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제가 그냥 계산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훈의 감정이입을 해서. 근데 왜 그 지점에서조차도 내놓는다는 얘기를 못 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예.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제가 너무 영악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예, 제가 뭐 장관 될 일이 답하는 게 없어서. 맞는데,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어떻게 얘기 나옵니까? 청와대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청문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주요 관심 사안이다 보니까 청문회를 계속 보고 있었고, 그 청문회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렵겠다. 힘들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임명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데 대통령도 그 의미 아닙니까? 어렵겠다가. 고위 관계자의 평가이고 개인적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니까.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대통령은 사실 고심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왜냐면은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대통령도 평가는 하긴 하지만 일단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여론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도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크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낙마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탕평책을 써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수 인사들을 계속해서 기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혜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누가 오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다른 사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는 이제 개인 문제로 지금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사람도 있겠죠. 내부 분위기를 박경화 기자 전해주고,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오네요.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뭐 우리 4명 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청문회 상황을 볼 때 국민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왔던 국민들의 반응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혜훈이라는 카드를 이렇게 임명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대차 대조표를 그려보면 플러스도 있죠, 당연히. 통합형 인사 등등. 마이너스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상황이. 근데 모르죠, 또. 예. 청문회에서 계속 이 반포 아파트 얘기가 나오는 게, 저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500통씩 온대요, 강남에서만. 뭐가요? 이 이혜훈 후보자 반포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항의의 문자나 전화가 한 500통씩 온다고. 그러니까 내란이나 인턴 폭언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쟁점에. 그것도 굉장히 큰 쟁점인데. 네. 저희 제작진이 그 약간 모두 발언성인데, 그 이혜훈 후보자가 그 내란에 동조한 부분, 사실상 윤 어게인이었습니다. 분류를 하자면. 근데 지금은 이제 반성하고 있죠. 그 반성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장관직을 제안받고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협치의 제도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으로 읽혔습니다.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 또 말 중에 외눈박이라는 표현이 또 이게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 아니냐, 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보좌진 폭언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정책과 성과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그렇게 상처를 줬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폭언 녹음도 들었지만 그게 정책과 성과에 대한 폭언이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기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면은 댓글 달아라, 이런 거 밤새 지시한 거거든요. 넌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게 그렇게
그렇게 왜 근데 용서가 이제 안 청와대에서 고민하는 지점도 저것과 또 좀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이제 이해훈 후보자가 그 보수 인사로서 내란을 옹호하다가 지금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다시 와서 이 정책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사과를 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전향을 시킨 건데 그러면은 보수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봐봐 저거 봐봐 쓰고 버린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이 남을까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겠고. 네네. 전향이라는 어떤 그 가치. 네. 부동산 문제가 안 불거졌으면 어쩌면 임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란이나 그 폭언까지는 사과를 진솔하게 하고 왜냐하면 부동산 부분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뛰었고 네. 지금 부동산은 뇌관처럼 지금 있습니다. 여전히. 맞아요. 예,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그 실책을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아슬아슬한 그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훈 후보자 덜컥 임명해놓고 만약에 올해 뭔가 또 부동산에서 무슨 뭐가 땅 터지면 갑자기 집값 앙등 얘기가 또 나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만 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했던 게 아니라 뭐 LH 사태, 맞아요. 고위공직자들의 그 다주택 네. 현황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한데 버무러지면서 민심이 폭발해가지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주택을 예. 포기하라 그랬더니 직을 던지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것까지. 네. 그래서 이 이해훈 카드를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부동산 상황도 매우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더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이해훈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제 논평이 뭐 중요하진 않고. 예. 그러니까 이해훈 후보자 의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 뭐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인생이 그렇게 매끈하지 않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결혼을 했다고 혼인신고 반드시 꼭 바로 그때 하는 건 아니다. 뭔가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의원들이 전부 다 부정청탁만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전 청문회가 그걸로 그냥 전부 갔거든요. 이해훈 후보자 입에서 아들이 결혼 깨질 뻔했어요. 그거 한마디 나오니까 그냥 팍 끝나버린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맥이 확 빠져버렸어요, 청문회가. 다른 의혹 제기들도 사실 그렇게 이 공격이 먹히는 것 같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가다 보면 이거 그냥 임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청문회를 많이 봤지만은 그 청문회 당일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후보자가 사실은 판별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런 경우에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오늘 청문회 과정을 오전 중에 쭉 지켜보니까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라고 할 만한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걸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굳이 인사청문회 안 열겠다고 한 것도 다른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의혹 제기는 다 된 상황에서 후보자도 준비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뭔가 이렇게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방을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청문회가 메가리가 빠져버리면은 이거 자기들이 공격을 해봐야 이게 안 먹힌다는 건 너무 잘 알았던 거지. 그 대통령께서 신년 이번에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만 보면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또 변호인 의견서만 보면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 의견은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오늘 청문회 같은 경우는 준비한 측에서 준비가 좀 미비했다. 사실 뭘 더 갖고 왔거나 아니면 그 예상되는 질문의 다음 질문 같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딱 자기 것만 준비해 왔다. 결국 근데 좀 답답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인사청문위원들이 내가 이거 공격할 테니까 너가 이거 공격해. 이렇게 몰아주기를 좀 해야 돼. 콤비 플레이가 잘 돼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네. 똑같아.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각자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뭐지? 굉장히 밍숭맹숭해졌어. 저는 지금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주진우 의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천하람 의원은 비례대표라서 참 그 문제는 없는데 주진우 의원이 사실은 의혹을 엄청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리고 그렇죠. 선봉장으로 때렸잖아요. 내년도 해운대구는 보도블록 깔 예산도 없을 수도 있다. 아마 그 긴축 재정이 오늘 그 예결위에서 나와서 네. 이해훈 후보자를 공격했던 분들의 지역구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 또 하나 느꼈는데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한 번씩 다 거치도록 해야 한다. 아, 그래요?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입장과 처지가 좀 달라져 봐야 국회의원들이 오만해지지 않을 뿐더러 질문도 받아봐야.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 내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그냥 바로 초선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재선 3선 이렇게 넘어가서 한 번도 그런 자리 안 서본 사람들은 그냥 때리는 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진 않아. 근데 사실은 이해훈 후보자 자리에 국회의원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앉혀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저는 좀 생경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해훈 후보가 맞나? 저렇게 나긋나긋 조용히 보통 이렇게 공격 오면 야!
뭔가 이게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역시 정치인은 아카데미급 연기가 필요하다. 괜히 정치를 오래 한 게 아닙니다. 와, 이분이 생경했어요. 이회창 때 발탁이 돼가지고 20년 넘게 정치하신 분이에요. 정당도 바꿔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네. 엄청난 내공이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내공이 그보다 높아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공격 능력이 이해운의 수비 능력을 현저하게 넘지 못하였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은 청와대로 가 있다. 결국 주말간의 여론을 살피고 청와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정도의 관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이해운 후보자에 관련해서 쭉 얘기했었잖아요. 야, 이거보다 더 좋은 방어가 어디 있을까? 이거보다 더 좋은 출구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제가 이런 뜻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또 임명하는 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사자가 좀 해명할 수 있게 좀 해주면 그래도 내가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거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게요. 이것만큼 더 좋은 답이 어디냐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발언이 자극을 줬던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 그리고 다음번 상황은 뭐가 벌어질까? 제가 볼 땐 여론이 좀 돌아설 것 같아요. 여론이 돌아설 것 같다. 굉장히 네. 부정적인 여론에서는 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도 해운대구 여론 빼고는 다 이지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맡겨보는 네. 거죠. 청문회장에 남는 것은 고성이 아니라 질문의 품질과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메신저만 공격하며 시간을 벌려던 국민의힘의 낡은 수법은 이번에도 스스로의 민낯만 드러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국민의 냉철한 판단뿐입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저희 채널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